2024년 서울, 밤에 장막이 내려앉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 강지혁 검사의 사무실은 여전히 환했다. 180cm가 넘는 마른 체형의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로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은 그의 강박적인 자기 통제력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의 주임 검사였다. 피해자만 수백 명,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사회악은 뿌리 뽑아야 한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던 그날 이후 지역은 이 말을 신조처럼 되뇌었다.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었고 무능은 곧 죄악이었다. 그는 그렇게 믿으며 앞만 보고 달려왔다. 왼쪽 손목 안쪽, 어린 시절 부주의로 생긴 희미한 흉터가 가끔씩 그의 과거를 상기시켰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다. 밤샘 수사가 며칠째 이어지던 어느 새벽, 지역은 핵심 피의자의 은신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직접 차를 몰았다. 굵은 빗줄기가 앞 유리를 때렸고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계에 달한 그의 시야는 흐릿했다. 끼익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그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의 장례식 날 느꼈던 그 지독한 절망감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눈을 떴을 때 지역은 차갑고 어두컴컴한 공간에 서 있었다. 끝없이 넓어 보이는 그곳은 마치 텅 빈 법정 같았다. 방청석에는 희미한 형체들이 앉아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가 과거 냉혹하게 단죄했던 피의자들, 그들의 눈물 짓던 가족들, 그리고 슬픔에 잠긴 아버지의 환영이었다. 그의 앞에 거대한 스크린처럼 과거 그가 맡았던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증거가 부족했지만 여론에 떠밀려 무리하게 기소했던 젊은 사업가, 절박한 사정은 외면한 채 법조항만 들이밀었던 생계형 범죄자, 그리고 그들의 절망 어린 눈빛.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고 얼마나 냉정했는지 처절하게 깨달아야 했다. 특히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자신의 깊은 죄책감이 형상화되어 그를 압박했다. 너는 그때 무엇을 했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지만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질문이었다. 저 멀리 희미한 빛이 보였다. 살아야 한다. 그는 본능적으로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 빛은 다가갈수록 뜨거운 심판의 불길처럼 느껴졌고 그는 공포에 질려 절규했다. 온몸이 타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그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낯선 천장,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지역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교통사고였다. 온몸이 뻐근했지만 그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방금 전까지 겪었던 생생한 악몽, 아니 현실이었다. 의사는 단순한 선망 증세일 수 있다고 했지만 지역은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 지옥 같은 법정의 차가운 공기, 아버지의 슬픈 눈빛, 피고인들의 절규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퇴원 후 그는 애써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세상의 색깔은 지나치게 선명했고 소음은 귀를 찢을 듯했으며 사람들의 감정은 마치 그의 살 것에 직접 와닿는 것처럼 느껴졌다. 특히 검찰청에 복귀했을 때 그 혼란은 극에 달했다.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는 서류 뒤에 가려진 인간의 고통과 절망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꼈다. 예전처럼 냉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중요한 사건에서 실수를 연발했고 그의 변화를 감지한 동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강 검사, 요즘 이상하지 않아? 예전 같지 않아. 밤에는 어김없이 그 지옥의 법정이 꿈에 나타났고 그는 불면과 죄책감 속에서 술에 의존하는 날이 늘어갔다. 그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그의 후배인 박선우 검사는 그런 지역의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느꼈다. 박선우는 지역의 냉철함 속에 숨겨진 한 가닥 인간적인 면모를 어렴풋이 감지하고 존경해왔던 터였다. 선배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박선우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지역은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자신의 경험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미친 사람 취급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견디다 못한 지역은 결국 박선우의 거듭된 권유와 스스로의 절박함 끝에 심리상담사 최서연을 찾아갔다. 최서연은 40대 초반의 차분하고 지적인 여성이었다. 그녀의 상담실은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음악으로 채워져 있었고 지역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임사체험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헛것 정도로 축소하려 했지만 최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고통을 읽어냈다. 강 검사님, 검사님이 겪으신 경험은 단순한 꿈이나 환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검사님 무의식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최서연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진지하게 경청했고 그의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지역의 이야기가 단순한 뇌의 착각이 아니라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억눌려 있던 트라우마와 죄책감이 표출된 것일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지역은 처음에는 방어적이었지만 최서연의 따뜻하고 전문적인 접근에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옥의 법정에서 보았던 것들,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죄책감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상담은 여러 차례 이어졌다. 최서연은 지역에게 명상과 자기 성찰의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는 매일 밤 자신만의 작은 법정에서 과거의 자신과 대면하는 연습을 했다. 임사 체험에서 느꼈던 공포와 고통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것이 자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거봐있던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할 기회였을 수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특히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오랜 죄책감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아버지는 그의 잘못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그 역시 거대한 삶의 무게에 짓눌렸던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무력감에 휩싸였던 피해자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들이 그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길가의 작은 들꽃에 눈길이 갔고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문득 새소리를 발견하곤 했다. 딱딱한 법률 서적 대신 심리학이나 철학 서적을 읽기 시작했고 박선우에게 먼저 다가가 점심이나 같이 하지 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박선우는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지역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법조항 너머에 있는 인간의 희로애락, 그 복잡 다단한 삶의 결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작은 사건 하나를 배당받았다. 어린 자녀 둘을 홀로 키우던 한부모 가장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소액대출 사기에 연루된 사건이었다. 피의자는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 금액은 분명히 존재했고 법리적으로는 기소가 명백해 보였다. 과거의 지역이라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소 의견을 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사건 기록을 넘기던 그의 손이 특정 부분에서 멈췄다. 피의자가 남긴 탄원서였다. 서툰 글씨로 적어 내려간 절박한 사정과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그 글자들 위로 오래전 아버지의 절망적인 얼굴이 겹쳐 보였다. 지역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과연 법의 이름으로 단죄해야만 하는 일인가?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상부에서는 다른 중요 사건들에 집중하라며 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압박이 내려왔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수많은 미제 사건 기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이 작은 사건에 쏠려 있었다. 최서연과의 상담 시간, 지역은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연민일까요? 아니면 그저 검사로서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사적인 감정일까요? 최서연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강 검사님, 법은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이해하는 창이 되기도 합니다. 검사님이 느끼시는 그 감정은 어쩌면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말은 지역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박선우에게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박선우는 의아해하면서도 지역의 지시에 따라 피의자의 주변 환경과 피해자들의 상황을 더욱 면밀히 파악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고 피해자들 역시 대부분 소액 피해자들이었으며 일부는 피의자의 사정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지역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자신의 검사실로 피의자를 다시 불렀다.
이전의 냉정하고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피의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그녀의 눈물 속에서 과거 자신의 무력했던 모습을 보았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공정함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가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피의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강지혁 검사, 지금 뭐 하는 건가? 자선사업가라도 되려는 건가? 상사의 질책도 이어졌다. 하지만 지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확신과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선우는 그런 지혁의 모습을 묵묵히 지지했다. 선배님, 저는 선배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에 더 가까운 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지혁에게 큰 힘이 되었다. 결국 지역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한편 지역사회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피의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피해자들에게는 검찰 차원에서 사과하고 피의자가 조금씩이나마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중재했다. 그의 이러한 파격적인 사건 처리는 검찰 내부는 물론 언론에도 알려지며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그의 용기를 칭찬했고 어떤 이들은 검사의 본분을 망각한 월권 행위라고 비난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다. 하지만 지역은 담담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를 가져다 놓았다.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며 그는 생명이 가진 연약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생각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법률 서적과 함께 심리학 서적, 그리고 명상 관련 책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처럼 밤샘 수사에 모든 것을 걸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에 퇴근했고 주말에는 가끔 박선우와 허름한 국밥집에서 만나 소주잔을 기울이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부드러운 미소가 떠오르곤 했다. 몇 달 후 예상과는 달리 지역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오히려 그의 사건 처리 방식은 인간 중심의 검찰권 행사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다. 여전히 검찰 조직 내에는 성과지상주의와 권위적인 문화가 남아있었고 그는 종종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과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따뜻한 심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늦은 가을 주말, 지역은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다. 국화 몇 송이를 내려놓은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아버지의 빛바랜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잔잔한 평화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자신을 책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었을 뿐이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그는 우연히 길가에 홀로 앉아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예전 같으면 무심히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얘야, 왜 울고 있니? 무슨 일 있었어?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지역은 아이의 손을 잡고 한참을 함께 걸으며 엄마를 찾아주었다. 아이 엄마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고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그의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지역은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마도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정일 터였다. 그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완벽하게 과거의 상처가 치유된 것도 아니었고 세상이 갑자기 아름다워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임사 체험은 그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여주었다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혁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 불빛들을 차갑고 냉정한 도시의 상징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 안에는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숨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지옥의 법정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작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씨앗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미완의 사건 기록을 집어들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건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세상의 부조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지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사회학을 뿌리 뽑는 검사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검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그가 임사체험이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얻어낸 삶의 가장 소중한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한번 왼쪽 손목에 희미한 흉터를 내려다보았다. 어린 시절의 아픔이자 과거의 자신을 상징했던 그 흉터가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은 상처가 아문 자리였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증표였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서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이해와 조용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지혁 검사의 진짜 삶은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몰랐다.